성선재의 초콜릿 토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주당의 이 공천 확정 내용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어떻게 우선 크게 어떻게 정리가 됐죠? 민주당이 네. 내년 4월 15일이죠.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당 네.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이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서 네. 어젠가 그렇게 여기다 네, 써가시면서 발표가 됐죠. 네. 네. 가장 큰 기준은 신인, 여성, 청년 이렇게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가점을 주고 현재 원칙은 현역도 전부 다 도전자가 있는 경우에 경선을 한다. 이런 원칙을 예.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언론 보도는 이미 됐지만 이제 어제 중앙위에서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현직 단체장이나 시도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그 자리를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는 경우에 감점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감점 점수를 더 많이 확대했습니다. 아, 그때 25%? 30%? 네, 2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네. 아마도 내년 국회의원 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그거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와 함께 이 수치 계산이 굉장히 아마 치열할 겁니다. 우선 근데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2016년이었죠. 그때 여당인 새누리당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집권당, 여당은 인재풀이 많고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되면 기존에 하던 사람도 안 한다고 사꼬리를 내리고 없죠. 하라고 권유를 하고 붙잡으러 가도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투쟁성, 전투력이 강한 사람만이 이제 야당에서는 되는 거고 살아남는 거고 여당의 경우는 밑져도 본전이고 경선에서 열심히 하다가 안 돼도 다른 어떤 국가 공공단체 특히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임원으로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사실 더 큰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대전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뻥 대신 닭이라고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국회의원급까지는 반열이 올라갔다. 이런 어떤 타이틀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옛날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것이 이번에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에 뭐 민주당이 먼저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항상 보면 집권당이 먼저 공천 기준을 이제 발표하죠.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2016년도에 총선 공천을 잘못해서 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우는 공천 기준대로 안 됐잖아요. 사실은 기준대로 된다면 말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또 거기에 이제 변수가 계속 등장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공천 기준대로 안 해서 폭망을 했잖아요. 처음에 180석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121당이 안 되고 제2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폭적으로 해서 제1당이 압도적으로 돼야 되는데 민주당도 그때 공천 기준을 그나마 있는 공천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공천 기준대로 안 됐죠. 말하자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그 당시에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 대표로서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했잖아요. 당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으로 쪼개져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김종인 씨에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서 전권을 줘서 하니까 공천 기준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게 확 다 무너져서 전략공천 나하고 미웠던 거. 그래서 지금 당대표라는 이해찬 대표하고 김종인 씨가 무슨 속으로 막 밀려났죠? 1988년도에 관악에서 같이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떨어졌죠. 이해찬한테. 그런 또 인연이 있었구나. 그런 악연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너 잘 걸렸다. 넌 나가. 쫓아내. 그렇죠? 공천 기준에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제2인자 소리까지 들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내 경선에서 졌어요.
이 새로운 기준을 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인이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이런 점수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는 득표를 더 많이 했지만 그 전체 가점 뭐 감점 이런 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졌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못 하셨죠. 그런 또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새로운 공천 기준이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잠재적으로 이제 여당인 경우에는 먼저 포석을 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데 야당의 경우에는 먼저 여당이 포석을 깐 거에 저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공천 플러스 좀 더 심한 말로 정치권에서 하는 말로 하면 자객공천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자객공천을 하잖아요. 네. 게임이 되고 저 사람을 꼭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있는 기준 필요 없이 다른 사람 바꿔다가 빼다가 박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면 그 이전에 그렇게 하던 열심히 그 지역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던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러면 여당의 경우에는 뭐 다른 자리를 배려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무지하게 많지만 많죠. 예.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뺏기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이러니까 그러면 공천 기준이 뭐냐 하고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반대 현상으로 똑같이 아마 이번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지만 대략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제가 뭐 정확하게 발표된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겠지만 얘기 나오는 걸 지금까지 보면은 얘기 나오는 이런 걸로 봐서는 민주당의 지난번 현상과 비슷하게 오히려 또 이렇게 공천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공천 기준에 있어서도 공천 기준 자체는 민주당의 공천 기준보다 더 세게 하겠다고 이렇게 공천 기준은 아마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신인 특히 청년 신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청년 대변인이나 청년위원회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대폭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그런 쪽을 우선시 하잖아요. 당 대변인이나 뭐 그 당의 그런 중앙 포스트 중요한 자리들을 젊은 청년들한테 배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연히 그 중에 좋은 이런 사람들은 뭐 공천에 아주 쉽게 갈 수도 있게끔 사실상 전략 공천이 될 겁니다. 경선을 해서는 그 현재 있던 사람을 이기기 어려우니까. 원래 야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인이나 여성 또 그 다음에 청년 이런 경우에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공천을 한 다음에 아니면 공천이 이렇게 공천 그림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대응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한쪽으로는 이러한 그 정치 개혁에 그 부응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하지만 또 한편에는 이기기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전략 공천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2016년도에 했던 고민하고 똑같이 결국은 한국당은 이번에 인물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효 경쟁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또 우리 지역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좀 지역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역을 하면 민주당이 2016년도에 민주당 지금은 이제 집권당이지만 그 당시에 야당이었죠. 현역 의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에 경선으로 도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님들이 그냥 무혈 입성 공천 받으신 거고 또 우세한 지역이니까 당선도 거의 그냥 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당이니까 현역도 전부 다 경선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또. 내가 달려들어서 그 경선에 같이 뛰어들어서 해서 설마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 공공기관 감사 이사장 뭐 자기 그 포텐셜과 뭐 다음 이게 기여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당도 현재 현역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는 없는데도 마찬가지인데 뚜렷하게 거기에 도전해서 하겠다고 하는 분이 유의미한 분이 없습니다. 마땅히 없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경선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뭐 구체적으로 몇 억 뭐 딱 숫자는 제시할 수 없지만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가 거기까지 가려면 공식적인 경선 비용만 해도 여론조사나 그런 것도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큰 뭐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권리당원도 이번 8월 달까지 입당을 해서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기록이 있어야만 내년 2월, 3월에. 아, 이거 8월까지예요, 마감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서둘러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중동 뭐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민주당에서 이제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죠. 지금 이제 그 공천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전으로 갔다가 비춰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아마 이 공천 기준대로 된다라고 하면 한다고 전제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인으로 끝까지 도전하시는 분들 민주당에서 그런 분들은 아마 유의미한 변화로 본인이 좀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물론 그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셨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의 정무부시장을 하실 때예요. 그때 원래 본인의 지역구는 광진 쪽이었는데 성동구 광진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 밑에 후배가 거기한테 자리를 주고 본인은 낙선해가지고 서울시 부시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역구를 은평을 받아서 은평에서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표에서는 이겼는데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 이 부분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선에 못 나갔어요. 경선에서 졌어요. 이런 예를 본다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를 본다면은 지금 대전에 민주당 만약에 경선을 하면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당협위원장들 그분들이 공천 받는다 이렇게 보기 어렵네요.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현재로 기준에서 보면 일단 현직부터 해서 봤을 때 감점부터 볼게요. 감점부터 그렇죠. 시도의회 의원, 또 시군구의회 의원, 그리고 구청장, 시장, 물론 이제 허태정 시장님이 시장직을 내놓고 국회의원에 나갈 확률은 없겠지만 그 밑에 구청장 중에서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그 자리를 내놓고 국회의원에 도전. 우리 지역에서는 뭐 최고 큰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구의 박용갑 현 청장이 과연 그만두고 나갈 것인가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한간에서는요. 그래도 나와도 이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변수가 많은가 봐요. 이게 감점이 지금 25%죠. 감점이 25%.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죠. 감점이 25인데 또 다른 분들은 거기에 새로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신인으로 해서 한 20점인가 20% 가점이에요. 신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로 본인이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압도적으로 이긴다면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중앙당에서 전략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지역으로 해서 이분을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게 본인이 사퇴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유입니다. 그렇죠. 사퇴를 했는데 경선을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거기 전략 공천 지역 우선 말은 표현을 좋게 하죠. 우선 공천 지역 뭐 이런 걸로 해서 여성 우대 또는 뭐 청년 우대 이런 걸로 해서 할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하는 거에 여기에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든 전체에 그 물을 흐린다라고 봤을 때 그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구청장이나 시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하려고 나오는 경우에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기준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럼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죠. 본인은 사퇴하고 뛰는데 아예 경선을 안 붙여줄 수도 있고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뜻이 있으셨다면 그 이전에 3번까지 할 필요가 없죠. 국회의원이 꿈이고 그렇게 하시면 나이도 박용갑 청장님도 현재 나이가 60은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나이예요. 다음번에 현재
유력한 현재로 봐서 정치 세대의 구성원으로 봤을 때 다음에 대통령 후보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63년, 61년 네. 이렇게 해서 60년대 이후의 생들이 어떤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등장하는데 초선 의원으로 6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일단 현직이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런 것을 보는 많은 유권자가 일반 여론, 권리당원을 더 많이 확보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 여론 50% 여론조사를 할 때 이것은 자기 당 내 사람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뒤집어질 수가 그래서 있어서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쉽지 지금은 않다. 쉽지 않다라고 네. 이제 우선 중부는 보고 다른 지역은 또 어떨까요? 이제 예. 현역 의원이 4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현역이네요. 네, 현역 의원이 있는데 네. 현재 기준은 전원 다 경선을 한다. 이건데 이게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네.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우리 정치에 있어서 원칙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다 지켜질 것인지 이런 면이 있고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하고 새누리당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당일 때 만약에 그런 기운이 보일 때는 거기에 거물 중진 의원이 알아서 먼저 나는 다음 총선에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를 선언하죠.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거에 해당할 수 있는 분이 예를 들자면 박병석 의원이 5선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의원이 4선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현재 말들이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저희 지역에서는 중진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아직 뭐 본인의 나이나 본인의 역할로 봐서는 더 나는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보지만 또 같이 하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뭐 물려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마도 용퇴를 이렇게 종용하고 또 멋있는 용퇴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경선에 붙이지 않고 도전자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을 뺀 상태에서 경선.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이라면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지. 현역 의원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권리당원들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 가서 뭐 의미 없는 경선을 하게 한다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없다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난번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경선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고 뜨겁게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조승래 의원 지역, 새로 신설된 지역구. 유성갑이었죠. 네. 왜냐하면 먼저 하고 있던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한 7, 8명이 달려들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지역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이 원해지만 몇 번씩 떨어져서 했었던 박영순 위원장이나 강내구 위원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경선, 그렇죠. 경선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한국당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뭐 떨어져도 나눠 가질 떡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컷오프도 하고 1차, 2차 본 경선까지 이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명예롭게 해주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4선 이상 같은 경우는 미리 조정을 하지 않을까. 알아서 결정하고 조정하면서 퇴로도 열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경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에 재선인 그 박범계 의원과 조선인 조승래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정도는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뭐 당연히 경선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달려드는 사람이 여럿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은 이 룰을 보면은 또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내 그 권리당원 확보가 또 중요하고 그것도 8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니까 지금이 가장 바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또 하나 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2016년도에 민주당 경선할 때는 권리당원만 투표를 했습니다.
아, 민주당에서는 예, 그때 당시 예. 야당에서는 예, 그렇구만요. 오히려 집권 여당에서는 꼭 국민을 또 집어넣죠. 국민을 집어넣죠. 예, 맞아요. 그렇지. 여당이 되면. 근데 새누리당도 뭐 이렇게 일반 국민까지 그렇죠. 넓혀서 넣었죠. 이렇게 맞아요.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야당인 경우에는 그렇게 넓게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일단. 그리고 그 표심이 뭐 아직까지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정부가 장악을 하고 정보기관들이 경찰이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조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반 여론조사하고 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그런 예. 수치를 잘 믿지 않잖아요. 네, 그게 실제 결과와 다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권리당원만 했는데 이번에는 더 넓혀서 일반 여론조사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을 8월달까지 많이 모집을 못했어도 그래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많이 알리고 또 호소하고 또 인물 경쟁력으로 본선에서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 상대당 후보보다 이런 것을 더 호소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들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당도 그걸 더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당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현재까지 해서 보면 이런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넓혀서 해야 하는 게 좋은데 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야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완전히 반대로 서로 이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선재 교수님의 우리 민주당 공천 확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예상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지켜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